지난 뉴캐슬전에서 토트넘이 경기를 2대1로 패배하기도 했지만 패배보다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해서 지적받던 부분들, 특히나 1분부터 90분까지 계속 압박을 하기 때문에 경기의 템포 조절을 하지 못하면서 어느 순간 팀 전체의 체력이 지치게 되고 지치는 순간 경기가 뒤집히면서 패배를 당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압박을 강력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 압박이 경기의 템포를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템포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앞에서 달려드는 플레이만 한다 라는 건데 어제 실점을 하는 장면에서 정확하게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역전골을 실점했었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80분 때쯤이었는데 이때 토트넘이 전반전이 끝나고 브레넌 존슨을 투입하고 그리고 후반전에 베르너를 투입하면서 공격진에는 변화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미드필더진에는 80분 가까이 될 때까지 변화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미드필더들의 기동력이 지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죠. 왜 그러냐면 미드필더가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압박도 해야 되고 뒤로 물러나서 수비로 내려가는 움직임도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활동량이 많은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데 어제 역전골을 허용할 때 바로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게 경기 80분쯤 됐을 때 장면인데 이 장면도 보면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거의 하프라인 근처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서 손흥민을 비롯한 공격수들이 달려나가면서 상대를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도 후방에 있다가 공격수를 따라서 같이 달려나가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치다 보니까 같이 달려나가는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앞쪽의 공격수들은 달려나가는데 미드필더들은 제대로 못 달려나가니까 중원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조엘링톤이 들어오면서 볼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조엘링톤을 압박하는 선수가 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던 메디슨이었습니다. 근데 메디슨이 조엘링톤을 압박할 때 여기서 조엘링톤이 메디슨의 압박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일단 여기서도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전방 압박을 할 때 일단 템포 조절을 못해서 메디슨이 조엘링톤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 이것도 문제지만 메디슨이 조엘링톤을 놓친다고 해서 이 선수가 본인의 마크맨을 한 명만 따돌리면 아무도 토트넘의 선수들이 조엘링톤을 막지 않는다 라는 것도 문제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너무 극단적으로 1대1로 선수들을 수비를 하면서 한 명만 벗겨내면 상대팀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조엘링톤이 메디슨을 벗겨냈는데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는 순간 이 공간으로 편안하게 조엘링톤이 볼을 끌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조엘링톤이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전방을 바라보는 순간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으로 뉴캐슬의 선수들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을 향해서 단순하게 패스를 찔러주기만 하면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도 조엘링톤을 아무도 메디슨이 놓치는 순간 커버를 안 하다 보니까 패스를 보내주는 것조차 아주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조엘링톤이 전방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머피에게 패스를 편안하게 찔러줍니다. 그래서 이 뒷공간이 와르르 무너졌고요. 여기서 이제 머피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머피도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선수라 토트넘의 선수들이 머피가 체력적으로 비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머피의 스피드를 따라가기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머피를 못 따라갔고 반대편에서는 이삭이 뛰어가는데 이삭의 스피드를 포로가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머피가 뒷공간을 무너뜨린 다음에 옆으로 달려오는 이삭이 빈 골대에 득점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났었습니다. 지난 경기에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면 토트넘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이게 어떤 거냐면 토트넘이 수비적인 태클이라던가 리커버리 횟수라던가 인터셉트라던가 이런 수비적인 행동을 한 위치거든요. 이게 전반전의 위치예요. 전반전에 보면 토트넘이 본인들의 진영에서 태클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후반전에 앞쪽에서 태클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후반전에 앞쪽에서 태클이 많았냐? 전반전은 뉴캐슬이 오히려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받을 때 압박을 하니까 후방 빌드업이 안 되면서 볼을 빼앗긴 볼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태클을 하는 장면이 많았어요. 근데 후반전은
뉴캐슬이 선제골을 넣다 보니까 약간 물러나 있는 상태였고 여기서 토트넘이 계속 맹렬하게 전방 압박을 하니까 후반전에는 앞쪽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트넘이 전방에서 볼을 빼앗은 다음에 기회를 많이 맞이했었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후반전도 후반전 초반과 아까 말씀드렸던 토트넘이 체력이 지쳐서 실점을 했던 80분쯤 때를 비교해봐야 돼요. 이 구간을 비교해보면 80분 전까지는 토트넘의 태클이 앞쪽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80분 이후부터는 토트넘의 태클이 전방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전골을 실점할 때 괜히 실점을 한 게 아니라 딱 그 시점이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시점이라서 모든 선수의 템포가 순간적으로 방전이 된 상태였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전방 압박이 제대로 안 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트넘이 플레이한 위치를 보면요. 이게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인데 파란색이 진할수록 플레이를 많이 한 위치에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플레이가 기본적으로 후방보다는 확실히 앞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토트넘이 실점할 때쯤에 공격 도미넌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공격 상황이 어떤 팀에게 주도권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초록색이 뉴캐슬이고 파란색이 토트넘이거든요. 그런데 후반전을 보면 후반전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토트넘이 압도를 합니다. 압도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지치는 순간, 바로 그 두 번째 골을 허용한 순간을 보면 갑자기 뉴캐슬의 공격 기회가 많아져요. 득점을 한 뒤에도 계속 공격 기회가 뉴캐슬 쪽에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시점에 토트넘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뉴캐슬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토트넘이 지난 1라운드에 레스터 시티전을 상대할 때도 분명하게 나타났었던 게 레스터 시티가 전반전에는 웅크리고 있다가 토트넘이 계속 올라와서 압박을 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후반전에 토트넘의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 압박을 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후반전에 이 레스터 시티전의 압박을 보면 토트넘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의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가 달려나오고 있어요. 달려나오면서 공격적인 압박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레스터가 요 안쪽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압박을 들어가는 타이밍이 약간 늦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앞쪽으로 패스가 연결이 됐는데 제대로 따라붙지 못하면서 모든 선수가 올라오긴 하는데 압박의 템포가 약간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는 상태에 놓입니다. 한 템포 늦었죠. 그리고 여기 더해서 볼을 받을 때 뒤쪽에 있던 선수가 달려나오는데 이 달려나오는 선수의 움직임을 토트넘의 선수가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편안하게 받아서 달려나오는 선수에게 떨어뜨려 주고요. 그리고 떨어뜨려 줄 때 볼을 받은 선수가 이번에는 앞쪽에서 어설프게 달려나왔던 선수의 뒷공간, 이 공간이 열리니까 앞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찔러주고 이 공간으로 달려들어가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두 번의 패스만에 토트넘의 뒷공간이 또 무너져요.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갈 때 뒷공간이 또 무너지는 장면이고요. 여기서도 패스를 주고 다시금 올라오는 선수의 움직임을 놓치다 보니까 볼을 받아서 다시 올라오는 선수에게 떨어뜨려줍니다. 레스터시티의 이런 공격 작업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죠. 그 다음에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제이미 바디에게 패스를 찔러주는데 여기서도 포로가 이번에는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이미 바디가 측면으로 돌아뛰고 있는데 따라잡질 못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면서 제이미 바디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보면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굉장히 숫자도 많고 달려들고 있거든요. 근데 달려드는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중앙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레스터시티가 이 안쪽 공간으로 패스를 넘겨줬는데 볼을 잡은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도 토트넘의 선수들이 압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달려가는 순간 전방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보내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한 템포 늦게 토트넘의 선수들이 달려오니까 달려올 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볼을 가지고 있던 선수가 찔러줍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크게 열리면서 레스터시티가 또 편안하게 탈압박을 해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의 선수들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고 뒤에 있는 선수들은 따라오지 못해서 넓은 공간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는데 전반전과 후반전의 템포가 다르고 똑같은 템포로 경기 운영을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후반전에도 초반에는 강렬하게 압박을 하다가 후반전 막판이 되면 그런 압박이 안 나오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스터 시티전에서도 실점을 할 때 어떤 장면이었냐면 토트넘이 올라와 있을 때 압박이 앞에서 안 되니까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토트넘의 수비가 달려가는 순간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또 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했을 때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 줍니다. 근데 떨어뜨려 줄 때도 아무래도 이 떨어지는 볼에 대한 기동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컨드 볼을 순간적으로 레스터 시티의 선수들이 더 빨리 달려와서 세컨드 볼을 가져가죠. 그리고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넓게 크로스. 그러니까 토트넘의 수비가 또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이때 토트넘의 수비에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좌우로 흔드는 과정에서 공간이 많이 발생하고요. 여기서 크로스 제이미 바디의 득점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캐슬전에 전반전에 실점을 할 때도 그때는 체력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토트넘의 약간 무분별한 압박이 결국에는 화를 불렀거든요. 프리킥 장면에서 올려준 것을 토트넘이 걷어내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걷어냈을 때 달려나가는 선수가 로메로였습니다. 로메로가 맹렬하게 달려나가죠. 앞쪽에서 이제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건데 여기서 로메로가 그냥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달려나갈 때 뉴캐슬이 백패스를 하니까 또다시 한 번 더 달려나가요. 이제 아무래도 골대에서 멀리 밀어내는 작업이긴 한데 로메로가 다른 선수들은 달려나가지 않는데 혼자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압박하고 본인들의 지역에서 상대팀을 밀어내는 작업은 좋은데 중앙 수비수인 로메로가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과감하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로메로가 과감하게 올라오니까 뉴캐슬이 여기서 볼을 지켜낸 다음에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로메로가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 지금 로메로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뉴캐슬이 공격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때 로메로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템포가 늦었고요. 로메로 대신에 비수마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비수마의 위치가 중앙 수비수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애매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로메로가 이제 내려오다가 비수마가 대신 수비수를 보고 있으면 본인이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을 제대로 못 가져갔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는 순간 뉴캐슬이 이 사이 공간으로 컷백을 했고 컷백을 했을 때 로메로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볼을 잡아서 반스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 이 장면도 로메로가 과감하게 압박하는 건 좋은데 로메로가 달려들었을 때 누군가는 그 공간을 커버해주고 있어야 되고 로메로도 올라갔을 때 누군가가 나 대신에 중앙 수비수를 보고 있으면 본인이 비어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게 어쨌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앞쪽으로 맹렬히 달려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달려나가다가 역동작에 걸려서 수비 라인에 로메로가 없이 실점을 한다. 이런 안 좋은 흐름에서 먹히다 보니까 토트넘이 전방 압박이 강렬한 것은 좋은데 그리고 분명히 콘테 감독과 무리뉴, 누누 감독이 있을 때에 약간은 답답한 축구, 지루한 축구에서 벗어나서 재밌는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 시즌 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타일을 변화시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너무 극단적으로 공격 축구만 추구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전방 압박만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서 템포 조절이 안 되고 템포 조절이 안 되면서 무너지는 장면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거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은 전술적인 변화도 적은 감독이다 보니까 어제도 사실은 전술 변화가 거의 없다 보니까 뉴캐슬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토트넘의 맞춤 전술을 짜와서 패배한 경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어느 정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상의 어떤 팀도 아무래도 이 축구 선수들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1분부터 90분까지 똑같은 템포로 강렬한 압박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부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네요.